내가 당대표였으면 이런 일이 나라 혼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래 해놓고 뻔뻔 저렇게 또 대선에 나오고. 아니, 난 우리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 찍으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아, 그 말씀을 혹시 주워 담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원들에게 홍준표 후보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건가요? 됐어.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북핵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북핵 대응에 대해서 저는 홍준표 후보님께서 북한의 그 핵무장 하자는 말씀을 지론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되고 NPT를 탈퇴한 다음에 사실상 핵 전력을 가진 건 북한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대신 지금 농축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농축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핵 잠재력을 확보하고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핵 정책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부 많이 했네. 내가 보니까 천명우 그 수석이 쓴 책을 일일이 읽은 모양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핵무장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핵무장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핵균형입니다. 남북 핵균형을 우선 하자. 응? 나토식 핵공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남북 핵균형을 해서 핵균형이 이루어지면 남북 평화가 온다. 전술핵 재배치를 어디다 한다는 거죠? 아니 어디다 한다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군산에 있었잖아요. 그거 알아요? 전술핵이 언제 전술핵 배치를 어디에 하신다는 거죠? 어디에 하고 지금 앉아서 거기서 반대 안 하겠습니까? 그거 지금 대받아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되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핵을 어디다 두겠다는 거예요? 제가 묻지 말고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토론으로 묻는 입장입니다. 핵무장 하시겠다면서요. 핵 전술핵을 어디 배치하시겠어요? 영남에 두실 거예요? 호남에 두실 거예요? 됐어요. 모든 걸 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어이가 없어 그래요. 그런 식으로 터집 잡는 그럼 나토식 핵 배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됐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어요. 아니 핵무장 얘기하시고 그 주도권 토론이니까 매번 이렇게 내가 하면 이렇게 하시니까 내용이 없으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핵을 어디다가 할지 내가 얘기하면서 남북 핵 문제를 20년 그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책에 다 있어. 그거 참고하세요. 내가 책에 있는 한국처럼 그렇게 쌀죽거리며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내 방송 그만하고 싶네 이거. 네? 진짜 방송 아니 그만하고. 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됐어. 핵에 본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입니다. 그게 이 바로 제가 원자력 말하는 핵 협정을 개정을 해야 잠재력 되는데 문제죠. 미국이 과연 이걸 해줄지 안 해줄지 이거는 지금 과거하고 달라서 미국 조야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7년도 10월에 전기력 재배치로 워싱턴 갔을 때는 미국 조야가 이게 호성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게 중국이 급부상하니까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동북아시아 다 지키기 어렵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협의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 미국 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 책을 한 후보한테 안 물어보고 제 책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저도 좀 대미 통상협정을 해야 되는데 자, 두 분의 후보님께는 시간을 더 드리고 싶지만 이 또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아니 제가 계속 질문만 하시고 제가 답을 못 하게 하시는데.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잠시 후 마스 토론 때 한 후보님 먼저 하실 수 있게 답변 드리겠고요. 두 분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자, 다음 순서로 좀 여쭐 말이 있습니다. 뭐 경제와 개헌, 뭐 핵 문제도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요. 두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번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반영한 코너입니다. 유권자가 묻는다 순서입니다.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요.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두 후보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미리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앵커가
대신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답변 시간은 후보별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홍준표 후보님께 드리는 유권자의 질문입니다. 홍 후보님, 2020년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하고 출마한 이력이 있는데 당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시청자가 주셨는데요. 답변 주시죠.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홍준표를 쳐내려고 할 때죠. 쳐내려고 해서 당하고 협의해서 양산까지 왔죠. 연고도 없는. 양산에서 경선하라고 해서 갔죠. 그런데 갑자기 발표하는 날 경선도 못 해준다. 홍준표는 이번에 출마하지 마라. 그래서 정치 적기는 좀 아까워서 그내 대구로 가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출마한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 저하고 네 사람이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부당 공천을 안 합니다. 이유 없이 컷오프하는 거예요. 답변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한동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시청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 저는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향수 헤어스프레이 화장품에서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고온에서 요리하거나 기름을 사용할 때 유증기가 화장실과 반려동물 배변 패드에서 암모니아가 향초, 양초, 난방기구 연소 시 이산화질소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놓쳤던 유해가스의 위험성 잘 봐요. 남김없이 잡아줄 테니 AI 공기질 센서로 유해가스까지 9가지 오염원을 정밀하게 감지. 퓨리케어만 하면 AI 청정이니까. AI 맞춤 운전으로 공기질에 따라 알아서 청정. 우리 오랜만이지. AI 너와 공기 실력이 청정기가 얼마나 완성한 늘었는지 한번 독보적 청정. LG 퓨리케어 AI 오브제 컬렉션. 공사 구분하면서 국민을 먼저 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명태균 문제라든가 이종석 홍상무 문제라든가 오히려 이천명 문제라든가 김경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다른 대부분 건 넘어갔지만 이걸 그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보수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언을 한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직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직언하는 것을 지금 홍준표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이 무슨 되먹지 않은 것이니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이 골이 깊어지는 상황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적인 임무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는 배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공적인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의 정치인으로서 소신이었습니다. 미션 성공. 네. 자, 다시 홍준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의 질문입니다. 사형제 부활을 공약하셨는데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왔어요. 이거는 반대 여론을 설득할 방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지금 한 70% 찬성할 겁니다. 대부분 그래 나와 있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466조를 보면 사형이 확정되자는 6개월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로 돼 있어요. 근데 역대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흉악범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 게 한 60명 되죠? 얼마 전에는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야동 안 보여준다고 난동 부리고 또 그랬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되어서 되겠나.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흉악범의 방안, 아무런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권은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블루팀 승리. 미국이 사형 안 합니까? 일본에 안 합니까? 네,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한동훈 후보님께 시청자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마침 아까 답변 시간을 요청하셨던 같은 질문이 나왔군요. 핵 관련입니다. 한동훈 후보님, 자체 핵무장에 반대하시는데 북한과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냐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북한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은 이 국제 정세 상황에서 견제와 균형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핵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홍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핵 배치라든가 나토식 전술핵 배치 문제는
그랬을 때에 오히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옛날하고 달리 지금 어디에다가 그러면 그 핵을 배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부터 그렇게 쉽지 않은 갈등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핵 무기 제조 전 단계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게 일본이 하는 방식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핵 추진 잠수함, 궁극의 무기죠. 오커스 상황에서 호주가 지금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이고 그 상황에서 핵 불균형을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의 질문까지 대신 드려봤습니다. 핵 관련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두 분 공약 중에 일치하는 부분도 있군요.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리가 개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두 분 다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수 토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마수 토론입니다. 역시나 주제 제한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묻고 싶은 질문, 답변하실 답변 다 하시면 됩니다. 주도권은 홍 후보님께 있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한 후보님, NPT 탈퇴를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NPT 10조를 보면 자위적 수단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탈퇴할 권리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북한 핵에 아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골이 핵무장을 할 때 미국이 반대를 했어요. 프랑스 더골이. 그때 더골이 미국을 상대로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뉴욕이 불타고 있는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구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더골이 나토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핵무장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나토를 복귀해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핵 문제를 외교적 문제로 풀기는 이제는 한계에 왔다. 지금 우리가 핵 문제를 풀기에 아주 좋은 환경에 있어요. 미중 패권 시대에 와 있거든요. 예? 지금 미국이 양안 사태, 북한, 중국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축을 한국이 감당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남북 핵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자.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후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NPT 탈퇴해서 핵을 가지는 단계까지 간 나라는 북한 하나뿐입니다. 그럼 NPT 탈퇴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감수해야 하느냐? 지금 다른 방향을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질문 중에서 빠진 답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홍 후보님께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이재명과 트럼프가 닮았다. 둘 다 범죄자 출신이다. 여자를 건드렸는데 돈을 줬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홍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대화 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십니까? 트럼프는 한 후보처럼 그래 옹졸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사업가입니다. 사업의 파트너가 될 건데 왜 안 만나요? 그렇지만 사업의 파트너에게 범죄자 출신이다, 여자 건드리고 돈 줬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 팩트잖아요. 팩트 맞죠? 그럼 방금 팩트 맞다고 그러면 한 후보도 대통령 되면 안 만나주겠네요. 팩트 맞다고 그랬죠. 제가 팩트가 맞다고 말씀드린 게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는 홍 후보님이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 다시 하신 것이죠. 아니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했잖아요. 아니 홍 후보님 외교적인 말씀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질문을 안 해야죠.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다시 해버렸잖아요. 홍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한 후보도 방금 또 동의를 다 했으니 그 팩트라고 저는 동의한 했으니까. 적이 없습니다. 팩트라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팩트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팩트라고 했는데 대답했잖아요. 제가 대답한 적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 그럼 팩트 아닌가요? 그걸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피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외교적으로. 식으로 피해가는 그렇죠? 게 아니고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 자꾸 거죠. 베베 꼬아서 사족 따라 피해가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대합법 아닙니다. 자, 그럼 그렇고. 네, 흉악법 사형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형 시설을 점검한다고 전국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전부 이감하라는 지시를 내린 일 있죠. 전부는 아니었고 몇몇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 시설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형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사실입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없는 장소에도 수감이 됩니까? 아닐걸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노후해서 새로 진 곳에서는 사형 시설 자체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사형 시설을 새로 만들라는 지시를 해서 그래서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 말 듣고 내가 그걸 한동훈 후보는 드디어 법무부 장관의 제대로 된 직무 집행을 하는가 보다 그래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는 듯 하다가 하지 않았어요. 계속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실제로 흉악범들에 대한 문제에 대단히 강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만들었죠. 무기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법안을 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시카법을 만들어서 흉악범들이 나온 이후에도 사실상 감시에 놓이게 했었습니다. 사형 문제는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사형 그럼 문제 한 후보는 사형을 그 법정에서 폐지할 겁니까? 사형 문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사형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사형수들이 홍 후보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몇십 년씩 있으면서 개판 치는 거, 이거 국민들의 눈높이 안 맞고 그리고 사형의 위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결정적인 시점에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시설이라든가 그걸 관여해 본 경험 있는 사람도 없고 시설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1단계로 그 시설 점검을 하면서 시설 개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좀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만큼 유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단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사실 검토했거든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만이나 사형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EU와의 외교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EU와 우리가 FTA를 하거나 할 때 사형제도가 있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온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는 EU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때 다만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보내줄 때는 한국에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증해달라. 그 범죄자에 한해서 이런 정도 얘기가 있어서 저는 꼭 그게 제도라든가 외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데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사형 집행을 주도권은 홍 후보님 있습니다. 허용해 이야기 주시니까 해준다니까 사용하죠. 계속하세요. 네. 그건 전공이잖아. 예. 그러니까 계속하세요. 예.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경 많이 사랑해주세요. 향수 헤어스프레이 화장품에서 초미발성 유기 화합물이 고온에서 요리하거나 기름을 사용할 때 유증기가 화장실과 반려동물 배변 패드에서 암모니아가 향초, 양초, 난방기구 연소 시 이산화질소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놓쳤던 유해가스의 위험성 잘 봐요. 남김없이 잡아줄 테니 AI 공기질 센서로 유해가스까지 9가지 오염원을 정밀하게 감지. 퓨리케어만이 가능한 AI 청정이니까 AI 맞춤 운전으로 공기질에 따라 알아서 청정. AI 공기청정기가 완성한 독보적 청정. LG 퓨리케어 AI 오브제 컬렉션.
이것만 나가겠네요, 나중에. 그러니까 승리. 참 기가 막힌 게 제가 검사 마지막 수사했던 게 사형 사건입니다. 그 4사람 사형 판결 받았거든요. 그중에 3사람은 집행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형 집행이 97년 12월 20일인가?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게 마지막 집행입니다. 그때 마지막 집행됐던 사람들이 저 막가파 사건을 검사 시절 마지막 했던 사건이에요. 그 중에 사형 집행을 3사람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이란 사람이라서 본국 송환되기를 거리 거부했어요. 본국 가면 송환되자마자 그거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참 이 사형 집행이 필요하냐 여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지만 나는 사형수의 피해자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가족들이 평생을 악몽 속에서 삽니다. 어? 그리고 유영철이나 뭐 강호성이나 가들은 20몇 명씩 살인하는 미션 성공. 그 살인마들입니다. 승리. 그런 사람들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거 그래 나는 법감정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면 6개월 내로 사형 집행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겁니다. 계속 내가 물어봐요? 주도권이 홍 후보님께 있어서 너무 길죠? 하셔도 되고 좀 지루해서 그래.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사형 얘기를 좀 제가 물어볼까요, 그럼? 아니 몇 분 남았어요? 여기 8분 8분 4초 30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네네네. 얼마 안 남았어요. 우선 힘내십시오. 대학 입시 한 후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입 전형은 8개 유형, 200여 개의 세부 전형으로 아주 복잡하죠. 복잡하고 갑니다. 또 수능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시 중수임은 거의 18%배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그 대학마다 틀리니까 그게 수백 가지가 있어요. 입시 전형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입시 전형을 보면서 이거는 실패. 레드팀 편법을 수백 가지 만들어서 입시 부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바꿔야 된다. 수능 1년에 2번 쳐가지고 그중에 좋은 점수로 대학 가도록 하자. 정시 100%로 하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우리 한 후보 대입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정치권이 입시 제도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한다든가 너무 확고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년 뒤를 보고 있잖아요. 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걸 어떤 게 좋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너무 큰 예측 불가능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저는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렇게 토론이니까 이거는 어떤 뭐 확고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대화라는 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방식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시가 모든 정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의 통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후보님도 그러지만 저희가 다 입시를 치러본 사람들이니까 자기 경험에 많이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직접 저는 이래야 되겠는데 했던 것이 막상 현장에 가보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꼭 맞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어떤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을 배려하는 많은 전형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꼭 근데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 후보님 말씀처럼 어떤 공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만 대학의 자율성을 좀 높여줘야 될 것 같아요. 한 후보 내가 좀 오늘 힘들게 하려고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이 정도 하고 한 후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걸 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하고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교육감 선거를 보면 이 깜깜이 선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광역단체장하고 교육감하고 러닝메이트 제도를 채택해서 그렇게 하면
정당이 다르고 그런 사례가 없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다고 하고 국회 세종시 이전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지난번 총선에서 완전히 이전하자는 공약을 냈고요.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 입장을 최근에 다시 발표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하원제를 개헌을 해서 하원을 세종시로 보내고 그건 하원은 정부기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원은 국가의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두는 것이 옳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상하원을 아예 장소적으로 분리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 못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이 하원을 분리를 안 하고 구분을 안 하고 미국처럼 하원에서 논쟁이 되면 상원에서 조정기직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여야가 부딪혀 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국회가 펜딩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는 선진국 시대에 들어가면 상하원 양원제로 해서 하원에서 부딪히면 상원이 조정하고 그런 제도로 두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러니까 상원을 중대선거구제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동의하시나요? 그 중대선거구제는 하원. 하원을요? 예. 아 그럼 지금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반발을 감안해서 아니요. 감수할 수 있을까요? 비례대표 폐지하고. 저도 비례대표 폐지하고 하원을 갖다가 150명 정도. 그리고 상원은 50명 정도. 안 그러면 하원은 150에서 200명 정도. 지금보다 이제 한 50명 줄어들겠죠. 그럼 지금의 중진 의원쯤 되면 상원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상원으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건 다만 개헌할 때는 협상이 되죠. 이게 하원을 중대선거구제라면 지금 있는 의원들의 입장들 때문에 과연 이 개헌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헌법에는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헌법에는 인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선거법 이제 개정 협상할 때 이야기. 그리고 제 생각은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의 총수는 늘리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총수를 어떠신가요? 줄인다는 거지. 300명에서 250명. 총수가 어쨌든 늘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국민들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대통령이 되면 용산으로 갈 것이냐, 청와대로 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차피 이번 선거는 6월 4일에는 바로 용산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새 정부가 용산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걸 단언할 문제가 아니다. 용산에 가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를 복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비용도 적게 들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정부 자체가 내려온 그렇죠.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대통령이 출퇴근하는데 교통 통제하고 그게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로 한 달 용산에서 근무하다가 청와대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안구역을 좀 축소해버리면 되거든요. 지금처럼 옛날의 청와대보다도 보안구역 축소하고 안에 간단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처럼 뭐 세종으로 바라간다는 건 사실상 헌법 그거는 감각 때문에 위반이죠. 개헌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결국은 위헌이죠. 현실적인 옵션은 청와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후반기 가니까 지금 안 싸우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끝내는 좋지 않겠습니까? 재밌게 처음부터 이럴 걸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또 미래전략부 선취한다고 예,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비슷한 저도 저는 하시는데 미래전략부인데 그건 뭐 내가 보고 뺏긴 거 아이가. 제가 좀 많이 베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큰 문제가 5년마다 임기 바뀌고 정권이 바뀌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게 계획을 못 세운다. 그래서 미래전략원을 안 만들고 내가 행정부처를 13개에서 14개로 줄인다고 했는데 헌법에는 보면 국무위원은 15인으로 돼 있거든. 예. 15인 이상 30인으로 되는데 국무위원은 장관이 아니더라도 국무위원 가능하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처도 줄이고
그다음에 뭐 미래 전략부 신설하자는데 그거는 뭐 둘이가 일치하죠? 그럼요. 저는 뭐 미래 성장하는 게 대한민국의 길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희가 다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아주 화해하고 화기애애하게 끝냅시다. 네, 마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갑자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두 분의 토론이 진행됐는데 보기 좋습니다. 두 분 공약 중에서도 공통점이 많다라는 것도 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인생 한 컷 소개 시간인데요. 앞서 소개를 해주셨다면 그냥 편하게 마무리 발언, 국민들에게 마무리 발언 해주셔도 됩니다. 자, 한동훈 후보 발언해 주시죠. 한 컷 나오나요? 저부터 나옵니다. 네, 제가 이 먼저 사진이 나오네요. 몇 달 동안 저는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고요. 이런 아주 보통의 하루를 정치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이 영남 지역을 다니다가 저를 보러 온 아주 어린 시민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제 정치가 바라는 지점은 저런 시민들의 행복입니다. 그걸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위험한 세상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기러 나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홍준표 후보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향수 헤어스프레이 화장품에서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고온에서 요리하거나 기름을 사용할 때 유증기가 화장실과 반려동물 배변 패드에서 암모니아가 향초, 양초, 난방기구 연소 시 이산화질소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놓쳤던 유해가스의 위험성 잘 봐요. 남김없이 잡아줄 테니 AI 공기질 센서로 유해가스까지 9가지 오염원을 정밀하게 감지. 퓨리케어만이 가능한 AI 청정이니까. AI 맞춤 원장으로 공기질에 따라 알아서 청정. AI 공기청정기가 완성한 독보적 청정. 퓨리케어 AI 고부적 커넥션. 미션 성공. 사실 승리. 제가 대통령 나온 거는 43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를 한번 경영해보겠다는 그 꿈으로 43년을 보냈습니다. 사실 정치 30년을 그래 보냈는데 지난번에는 한 번은 탄핵 대선 때 당선인으로 나왔지 그뭐 되려고 나오겠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후보하고 할 때는 정말 한번 돼보려고 나왔는데 민심에서는 10.27%나 이기고 당심에서 참패해서 본선에도 못 나갔죠. 이번에는 43년 공직생활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보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자, 장시간 오늘 두 후보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맞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로써 24일, 25일 이틀에 걸쳤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1대1 주도권 토론회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임해주신 모든 후보들 다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2차 경선 후보자가 발표됩니다. 그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들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필드에 나가면 좀 부탁해. 컬러풀하게. 골프와 인생에서 베스트 샷은 어디서 나오나?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도권 토론은 총 2차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각 후보는 돌아가면서 토론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을 지목해 토론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총 8분간 진행됩니다. 반드시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질문하셔야 하고 적절한 시간 안배를 위해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시간도 8분 안에 포함되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상대방에게도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최소 답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제가 조율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김경수 후보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고대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을 대단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가 메가시티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들께서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 1극에서 성장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대한민국이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 함께 동의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나 집값 폭등, 기업들의 비용 상승 이런 건 두말할 것 없이 수도권 성장축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해왔던 그런 방식이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수도권의 경제 오늘 어디로 떠나세요? 사실 어디로 가?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코스피 5천을 실현하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도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자, 홍준표 후보님은 가운데, 한동훈 후보님은 5를 드셨습니다. 이번엔 한 후보님 먼저 답변 주시죠. 결국 목표의 문제인데요. 국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우상향의 길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많은 정책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정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찬반이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주주보호 정책과 주가 부양 정책을 통해서 국장을 우상향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홍 후보님. 저는 저런 황당한 공약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코스피가 5천이 되려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5천이 될지 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정권 시장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저평가되는 이유는 전부 우리가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안보 불안이 없어지면 정권 시장이 훨씬 활성화되고 경제 부양 정책을 쓰면 경제는 활성화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OX 질문 3가지 여쭤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마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마스 토론은 주제가 개헌과 경제로 한정하셔서 토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주도권은 홍준표 후보님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그래 한정현 분은 이거 이야기할 게 별로 없지만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7공화국 이야기를 했어요. 6공화국이 87 체제가 우리가 40여 년 겪었다. 이제는 조국 근대화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선진대국 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정부 통령제 개헌, 그리고 4년 중임제 개헌, 국회 양원제,
그리고 각종 이제 개헌제도 또 해야 되는 정부기구가 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자. 그런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87 체제 극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한쪽에서는 계엄, 한쪽에서는 30번의 탄핵을 가지고 온 절제 정신을 실종됐기 때문에 87 체제는 선진국과 민주주의를 가져온 위대한 체제이지만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4년 중인전을 말씀드렸고 상하 양원제 도입을 말씀드렸고 상원제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한 번의 바람이 지금 민주당처럼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연역의 이유가 있고 그렇다고 그것이 대법원을 갔었을 때 이미 정착된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AI 3대 강국을 위해서 200조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200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우리나라 1번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35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조 6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200조를 투자하겠다면 5년간 200조면 1년에 한 50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50조입니까? 1년에 몇 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200조가 다 국가 예산으로 가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국가 예산, 그리고 매칭 펀드, 그리고 금융으로서의 민간 금융으로서의 지원을 통한 이 액수를 총합을 말씀드린 거예요. 매칭 펀드까지 포함해서. 제가 그 숫자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예산으로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3대 강국을 위해서는 지금 AGI 시대가 3년에서 5년 만에 오픈 AI에 따르면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주 파격적이고 집중하는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그 AI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격차 기술 부분에 투자하는 금액이 6조, 5조 한 6천억 그 정도 됩니다. AI 부분만 이게 1년에 40조, 50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 2배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AI 부분 한 부분만 떼가지고 이게 200조 투자하는 거는 그런 말이 나온 거는 이재명 대표가 100조 투자하니까 이건 2배로 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그런 취지로 물어봤는데 대답을 그래 하니까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레드팀 승리. 개헌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수사 구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공수처, 경찰청, 그 다음에 검찰청 이런 식으로 체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나는 국가수사국 하나를 딱 두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안 수사권만 가지고 1차 수사권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영장 청구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취지로 개헌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헌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공수처 폐지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수처는 폐지되고 예, 그러니까 공수처 그게 이제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걸려 있고. 그렇죠. 결국은 그거는 개헌할 때 문제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수사구조 시스템은 현실성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어떤 정치적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공수처 도입되고 검수완박된 이후에 사건 처리 속도가 너무 늦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약자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검수완박 그 문제를 원상회복하면서 국민들에게 검찰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고 한 번 더 스크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고 검찰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이 검수완박 이전보다 너무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권리 구제의 구멍이 너무 커졌습니다. 특히
고발인 이의 신청권 같은 경우가 민주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없어요, 버렸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무고라든가 이런 부분 숫자도 확 줄여놨고요. 마약 숫자도 줄여놨고요. 이 부분을 저는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묘하게도 한동훈 후보하고 이래 앉아 있으면 토론을 하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저도 탄핵 대선을 지금 두 번째거든요. 박근혜 탄핵 때, 이번에 또 탄핵돼서. 한동훈 후보도 박근혜 탄핵 때는 뭐 탄핵 이후에 수사 맡아가지고 뭐 징역 35년 구형하고 감옥 보냈고, 그때 뭐 국정 적폐 수사한다고 굉장했잖아요. 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나는 이 탄핵을 주도한 인물로 봅니다. 예? 탄핵을 주도한 인물뿐만 아니라 계엄의 원인이 됐던 인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보면 묘한 감정이 들어요. 제가 답을 참 드릴까요? 후배는 후배인데 어떻게 그런 묘한 일만 두 번 당하고 있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답변을 보세요. 2017년 8월 17일 날 홍보님께서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속 상태였는데요. 석방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국정을 잘못 운영한 그 벌을 받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겪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구속된 이후에 석방조차도 본인은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대받아 치니까 내가 참 짜증난다 이 말이야. 답변을 그래 어째 합니까? 국민 앞에서 짜증내지 그렇게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해가지고 터무니없이 그 잡아넣어가지고 35년 구형한 사람 입장이 어떠냐 그걸 물었잖아요. 근데 그 문자는 거기에 답변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엉뚱한 소리가 좀 아니라 이상하죠. 본인이야말로 석방을 반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방 반대한 일이 없어요. 아니 아까 그런 말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 그러면 본인이 한 말이 아닙니까? 이거 잘못 말씀하시면 문제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정을 잘못 운영한 그 벌을 받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하신 적 있어요? 국정을 잘못한 걸로 받고 있다가 탄핵이 됐고 또 수사를 받고 그래 있다. 석방 요구에 대한 그 질문이었어요. 틀린 말입니까? 석방 요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죠. 내가 무슨 그 석방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때 법무부에서 다 있는데. 모든 게 뭐 계엄도 대구시장에서 몰라 자기 일 아니라고 하고 아니 홍 후보님 스트롱맨이라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이 어려운 질문에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약하게 빠져나가시는 게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 석방 요구를 반대하신 거였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답변이나 하고. 아니 제대로 좀 해줘요. 여기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거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라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깐족된다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게 구는 것을 깐족된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오셨군요. 그거는 아니 표준말이에요. 표준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니까 김문수 형이 당하고 쩔쩔맸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물으면 아까도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했다 안 했다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왜 딴소리를 이리 갖다 붙이고 거기에 민주정당이 나오고 뭐 비밀이 보장되어 있다 그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게 토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또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검사 생활 20년 했죠? 20몇 년 했습니까? 제가 검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20년 했죠. 검사 후보님도 오래 생활 하셨죠. 20년 하고 검찰 사무는
내가 보기엔 국정의 0.1%도 안 되는데 향수 헤어스프레이 화장품에서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검사와 임명직 장관 경험밖에 없는 그런 분이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대표 되고 그다음에 지금 대선이 왔습니까? 국정 경험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명태균 브로커에 얽힌 경험도 없고요. 수해 때 골프 친 경험도 없고요. 특활비 집에 갖다 준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밉살스럽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국민들이 보면 그 답변 그거 옛날로 흘러간 옛노래입니다. 예? 그걸 갖다가 상대방한테 공격하고 하는 게 그래 하니까 그럼 나도 그거 한번 이야기해. 그래 하니까 이재용이 무죄 받았지. 예? 양승태도 무죄 받았지. 그것도 19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통째로 무죄 받고 양승태는 48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통째로 무죄 받고 그렇게 해놓고 무슨 조선제일검이야. 그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답변을 얘기하시죠. 그래 하지 마세요. 후보님, 저는 후보님과 지금 동등한 물은 자격으로 거는 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물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남을 비아냥대는 그런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고 국정 경험이 이렇게 없는데 국회의원도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맞는 답변 그래 드릴까요? 어떻게 맞는 답변 대한민국 드릴까요? 국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 맞는 답변 물어봤잖아요. 드리죠. 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1대 180으로 민주당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긴 경험을 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원톱으로 어려운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모든 곳에서 저의 지원 유세를 바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총선 이후에 다시 당대표로 왔을 때도 63%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뭐 후보님께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비하하시긴 하셨지만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보십시오. 그 이후에 어려웠던 금정선거를 이겼고 그리고 금투세 투쟁에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간첩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동의를 이뤄냈고 가상자산 유예에 대해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개엄날 민주주의와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제 모든 걸 걸고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결국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치인이 나중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예상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63%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2017년도 자유한국당 대표로 복귀할 때 68%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쉽게 됐으면 일이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서로 소통하고 양보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엄을 미리 알았어요. 말리고 했어요. 당대표를 하면서 계엄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허둥지둥대고 반대한다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당대표 역할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제 위치에 있었을 때 개헌 반대했을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편 들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반대하는 게 있었으면 아니라고요? 계엄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 그런 말 내가 있었으면 탄핵 자체가 없었다고. 그건 상상하지 상상이 아니고 그 시기에 개헌 반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편 들었을 것 같습니까? 참 엉뚱한 소리 하지 마고.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현실적인 당대표에 있으면 이런 일이 나라 혼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 해놓고 뻔뻔스럽게 또 대선에 나오고. 아이고 난 우리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 찍으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아, 그 말씀을 혹시 주워 담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원들에게 홍준표 후보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건가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북핵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북핵 대응에 대해서 저는 홍준표 후보님께서 북한의 그 핵무장을 하자는 말씀을 지론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되고 NPT를 탈퇴한 다음에 사실상 핵 전력을 가진 건 북한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대신 지금 농축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농축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핵 잠재력을 확보하고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핵 정책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부 많이 했네. 내가 보니까 천영우 그 수석이 쓴 책을 일일이 읽은 모양인데 홍 제가 말고 이야기하는 나머지 게 분들이 핵무장이 다 무슨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핵무장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핵균형입니다. 남북 핵균형을 우선 하자. 나토식 핵공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남북 핵균형을 내서 핵균형이 이루어지면 남북 평화가 온다. 전술핵 재배치를 어디다 한다는 거죠? 아니 어디다 한다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군산에 있었잖아요. 그거 알아요? 전술핵이 언제 전술핵 배치를 모르니까. 어디에 하신다는 거죠? 어디에 하고 지금 안 돼서 거기서 반대 안 하겠습니까? 또 그거 지금 대받아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되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핵을 어디다 두겠다는 거예요? 그냥 묻지 말고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토론으로 묻는 입장입니다. 핵무장 하시겠다면서요. 핵 전술핵을 어디 배치하시겠어요? 영남에 두실 거예요? 호남에 두실 거예요? 됐지. 모든 걸 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어이가 없어 그래요. 그런 식으로 터집 잡는 그럼 나토식 아이고 됐어. 핵 배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됐어. 아니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어요. 아니 핵문장 얘기하시면서 그 주도권 토론이니까 아이, 매번 이렇게 내가 하시면 이렇게 하시니까 내용이 없으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핵을 어디다가 할지 내가 얘기하면서 남북 핵 문제를 20년 공부했어. 그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책에 다 있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내가 책에 있는 걸 한우보처럼 말씀드려서 그렇게 깐족거리며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냥 방송 그만하고 싶네 이거. 에? 진짜 방송 아니 그만하고 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됐어요. 핵에 본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자,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핵 개정을 해야 잠재력 되는데 문제죠. 미국이 과연 이걸 해줄지 안 해줄지 이거는 지금 과거하고 달라서 미국 조야가 많이 달라졌어요. 2017년도 10월에 전술핵 재배치로 워싱턴 갔을 때는 미국 조야가 이게 코웃음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많이 달라진 게 중국이 급부상하니까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동북아시아 다 지키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협의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미국 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 책을 한 후보한테 안 물어보고 제 책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대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협정을 해야 되는데 자, 두 분의 후보님께는 시간을 더 드리고 싶지만 또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아니 계속 질문만 하시고 제가 답을 못 하게 하시는데.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잠시 후 마스 토론 때 한 후보님 먼저 하실 수 있게 답변 드리겠고요. 두 분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자, 다음 순서로 좀 여쭐 말이 있습니다. 뭐 경제와 개헌, 뭐 핵 문제도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요. 두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번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반영한 코너입니다. 유권자가 묻는다 순서입니다.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요.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두 후보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미리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앵커가 대신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답변 시간은 후보별로 1분씩 기록해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홍준표 후보님께 드리는 유권자의 질문입니다. 홍 후보님, 2020년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하고 출마한 이력이 있는데 당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시청자가 주셨는데요. 답변 주시죠.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홍준표 이제 쳐내려고 할 때죠. 쳐내려고 해서 당하고 협의해서 양산까지 갔죠. 연고도 없는. 양산에서 경선하라고 해서 갔죠. 그런데 갑자기 발표하는 날 경선도 못 해준다. 홍준표는 이번에 출마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기는 좀 아까워서 그런데 대구로 가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출마한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 저하고 네 사람이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부당 공천을 한 겁니다. 이유 없이 컷오프하는 바람에.
답변하시죠. 예. 네. 자, 이번에 한동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시청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사실 저는 여드름 치료 아크덤. 여드름 안경으로 가려봤는데 어떤? 컨실러로 숨겼는데 어떤? 여드름 가리지 말고 아크덤 어떤? 다양한 여드름 증상을 한 번에 하루 한 번 사용으로 간편하게 아크덤. 여드름 흉터 미션 스카덤. 성공. 레드팀 승리. 짰는데 이 흉터 어떤? 쿠션으로 커버했는데 어떤? 여드름 흉터 걱정 말고 스카덤 어떤? 3중 복합 성분으로 여드름 흉터를 빠르게 특허받은 기술력 스카덤. 여드름 치료 아크덤, 여드름 흉터 스카덤. 어떤? 아크덤 스카덤. 약국에서 만나세요. 신신제약.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공사 구분하면서 국민을 먼저 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명태균 문제라든가 이종섭 황상무 문제라든가 의료 2,000명 문제라든가 김경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다른 대부분 건 넘어갔지만 이걸 그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보수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언을 한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직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직언하는 것을 지금 홍준표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 되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이 골이 깊어지는 상황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적인 임무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는 배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공적인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의 정치인으로서 소신이었습니다. 네. 자, 다시 홍준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질문입니다. 사형제 부활을 공약하셨는데 반대 여론은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왔어요. 이거는 반대 여론을 설득할 방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지금 한 70% 찬성할 겁니다. 대부분 그래 나와 있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466조를 보면 사형이 확정되자는 6개월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로 돼 있어요. 근데 역대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흉악범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 게 한 60명 되죠? 얼마 전에는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야동 안 보여준다고 난동 부리고 또 그랬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되어서 되겠나.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흉악범의 방안, 아무런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권은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미국이 사형 안 합니까? 일본이 안 합니까? 네,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한동훈 후보님께 시청자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마침 아까 답변 시간을 요청하셨던 같은 질문이 나왔군요. 핵 관련입니다. 한동훈 후보님, 자체 핵무장에 반대하시는데 북한과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냐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북한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은 이 국제 정세 상황에서 견제와 균형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핵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홍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핵 배치라든가 나토식 전술핵 배치 문제는 그랬을 때에 오히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옛날하고 달리 지금 어디에다가 그러면 그 핵을 배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부터 그렇게 쉽지 않은 갈등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핵 무기 제조 전 단계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게 일본이 하는 방식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핵 추진 잠수함, 궁극의 무기죠. 오커스 상황에서 호주가 지금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이고 그 상황에서 핵 불균형을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의 질문까지 대신 드려봤습니다.